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지난 10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 사망 사건.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엄마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지요. 그런가 하면 경찰은 물고문 등으로 10살 난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생후 2주 된 갓난 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부부가 역시 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가 됐지요. 경찰은 세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해서 신원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살인 피의자 부모들에 대한 신원 공개 문제를 법조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개와 비공개 두 측면에서 토론을 벌여주실 변호사님들 나오셨습니다. 신중권, 박재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본 토론에 앞서서 최후 변론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또는 양측의 주장을 전문가들은 변호사 두 분이 역할을 각각 나눠 맡아 다퉈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대리하는 주장과 각 변호사님의 실제 입장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이 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애가 생기는 바람에 거의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가 짐으로 여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는 아동에 대한 문제, 훈육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터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생각이 인식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자기 문제, 우리 집안 문제를 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아동에 대해서 자꾸 학대 문제가 예전부터 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잔인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원공개 아동 학대 피해 그 가해자들 살인 사건이죠. 이번 특징은 신 변호사님이 이들 이제 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아동 학대 치사 내지는 아동 학대 살인 이 피의자들에 대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현행법상 공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행법상 공개 가능한데요. 어떤 그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뭐 살인이나 강도, 강간 뭐 이런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어야 되고요. 피해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해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또 한 가지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피의자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이 공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근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피의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한번 알려졌는데 나중에 무죄 받았다. 그럼 한번 훼손된 이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추상적인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 기준도 논란이 되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대부분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 경찰에 많은 재량을 주는 게 아니냐. 부모님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냥 공개하고 좀 그런 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 그냥 공개를 좀 꺼리고 재량을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공개 여부를 이제 재량을 주지 말고 이제 공개하는 거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공개해야 된다로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실제로 그런 입법안이 있었어 20대 국회 때 뭐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아동학대 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고 얼굴 공개 등 같은 경우 성폭력 처벌법 그 N번방 사건
부분에 예예. 이 부분도 피의자에 대한 얼굴들은 공개를 합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본 사건과는 관련이 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특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뭐 전북 익산, 서울 용인, 또 경북 구미 이 세 사건, 이 사건 피의자들도 다 공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본 주장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범죄자 신상 공개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이게 첫 번째 논거라고 주장을 하고 피의자의 있습니다. 그 의무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한테 당연히 알 권리로서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주장인 건데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 바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입니다. 다음에 또한 신상 공개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 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이 지역 사회의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전에야 뭐 그냥 집안 일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뭐 예의나 뭐 전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행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 학대 범죄는 은밀하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감시를 하면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게 신고를 하거나 이런 총에서 이제 방지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좀 심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의 얼굴이 신상에 더 공개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서 어떤 재해방지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예.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과 19년에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 응답자의 2018년에는 95%, 예. 2019년에는 87%가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압도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그 영국, 일본도 다 이게 좀 알 거리를 우선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어요. 그래서 체포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그샷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다 공개 지금 많이 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체포시부터 얼굴이 언론이 그대로 공개되는 입장이고요. 영국이나 일본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를 우선한다. 그럼 이런 나라들이 뭐 인권이 후진국이어서 공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이게 인권을 이게 좀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권보다는 오히려 형식적인 인권, 그래서 뭐 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부분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알 권리와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화롭게 하되 이제 알 권리를 좀 더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공개가 좀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게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게 피의자에게 일괄적으로 마스크나 모자 등을 제공해 주는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너무나 사실은 어떤 경우에 심지어는 나 공개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부러 막았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나는 오히려 나를 좀 공개 달라. 나는 좀 알려주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막 못하게 막 막고 이런 사례들까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게 인권 보호라는 건지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비공개가 이루어지는 게 여성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논란도 여성에 있습니다. 대해서만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였죠? 고유정. 죄송합니다. 고유정 한 건만 지금 공개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것도 사실은 머리를 그렇게 내려가지고 거의 사실은 안 보인 상태로 그러니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고유정의 외에는 대부분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남성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그중에 사실은 공개가 필요하냐 싶을 정도까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까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의 그 사건이 그 사건도 사실 비공개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좀 뭔가 잔인하고 어떤 뭐 반인륜적이고 이런 사건의 경우까지도 너무나 남성의 경우는 쉽게 이루어진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서는 그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가 좀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는 지금 뭐 공개냐 비공개냐 문제보다는 어떤 일정한 요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그 재량을 주지 말고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극단적인 예. 네,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부여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을 근거를 드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반대 입장이시죠? 예. 제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친권자인 경우에는 비공개로 가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이가 사망했고 그리고 엔드 조건입니다. 예. 사망했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없을 때 그때는 공개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논거로는 이제 우리 법률상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특정 강력 범죄 처벌법에 의한 거랑 성폭력 처벌법에 예. 의한 경우에만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이 아동학대 범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 공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비밀 엄수 의무가 있고 이 보시면 아마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뭐 신문의 종사자, 방송의 편집 책임자 등이 아동보호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등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싣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 엄수 의무 35조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위반죄에 관련해 가지고 이 뭐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법률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 처벌법은 제정되고 나서부터 비밀엄수 의무를 뒀고 보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논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아이의 신상도 간접적으로 공개가 돼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낙인을 찍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 피는 못 속여.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2차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사망했고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는 예. 너는 네 동생이나 뭐 오빠나 뭐 했냐 똑같이 볼 수 있고 이 아이도 똑같이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이가 공개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가 공개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이렇게 또 님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런 아동 학대범과 우리는 살 수 없어. 그러면은 뭐 이제 거주지를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논거로는 보통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80% 정도가 이 가해자로 나옵니다. 예. 근데 아이들에게는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동학대 사건을 해보면 그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감정을 모순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때리는 게 싫어요. 두 번째는 때리지 않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입니다. 그 피해자의 피해자의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엄마가 처벌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난 다만 우리 엄마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를 뭐 감옥에 보내겠다. 우리 엄마를 신상에 공개해가지고 사회에 매장시켜 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의 입장에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 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 본질은 예방이고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그 아동 학대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거. 그래서 아이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법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미국 말씀하셨는데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는 수사가 종결되어야지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신상이 드러나게 되면은 막 비난을 받게 되고 뭐 성급한 공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이 공개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행정, 입법,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낳은 어떤 우리가 너를 그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주겠다라는 분노의 표출이 아닌가라는 것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이 적법 절차 원칙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강력 범죄 처벌법에 이제 아동 학대를 보통 넣자라는 그런 뭐 발의안도 많이 있는데요. 입법 발의안도. 근데 이 수사기관에게 신상 공개 여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런 어떠한 사법부에 대한 통제도 없고 피의자한테 신상 공개 전에 권리 구제 수단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적법 절차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동 학대 사건은 지금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문제는 없지요. 네네. 살인이기 때문에 지금 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예. 전 약간 논의가 약간 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집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물론 아동 학대 그 범죄 모든 일반적인 법률에 대해서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근데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지금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상공개 비공개대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어떤 비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살인죄는 뭐 아동 학대로 인한 거든 아니면 뭐 그냥 뭐 다른 거든 간에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동 학대로 인한 살인, 아동 학대 결과로 이루어진 살인이라고 해서 그걸 뭐 다르게 볼 여지는 없다고 없고요. 이미 피해자는 뭐 물론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는 이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를 복귀하거나 뭐 가입 친권자 다시 뭐 이거를 해야 된다, 회복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없고요. 오히려 다른 자색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뭘 걱정해야 되냐면 이 부모는 또 다른 이 아이에도 아동 학대로 인한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을 어떻게 이 부모와 격리시켜서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게 복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할 것인가 제도적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지. 어차피 이 사람 직접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피해 가해를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 부모랑 그냥 계속 살게 해야 되니까 그 아이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도록 어머니 신상도 공개되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아이에 대해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아동 학대가 이루어진 부모인데 다른 아이한테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복귀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완전히 격리시키고 다른 이 아이를 뭐 케어할 만한 다른 뭐 제도적인 장치라 아니면 다른 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할 그거를 강구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거지. 이게 아이의 그 남은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의 신상 공개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논의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이미 지금 그런 공개로 인해서 있게 되는 다른 친인척 관계들 친척들의 어떤 뭐 명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개 이 제도 자체에도 어떤 부수적인 효과인 거지. 그것 때문에 이거 공개하는 거 제도 자체를 막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모든 범죄자의 경우에 뭐 단순히 공개되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친척이 때는 낙인 효과까지 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상 공개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효과들, 장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수적으로 약간 있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동 학대 살인이어야지만 이 논의가 지금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는 사망했고 거기에 이제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그러니까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는 그 주위에 가족이나 2차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해도 상관없다. 내지는 뭐 공개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반박하는 거는 제가 이제 현재 이 그 구미 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찰 내부위원 3명이랑 이제 변호사 교수를 비롯한 외부 인원 4명 총 7명의 이제 위원들이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에는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 뭐 아이에게 낙인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 아이를 막기 위해서 근데 부모가 만약에 신상이 공개돼 버리면 이제 남아있까 지금 살인해서 애가 없고 피해자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자매가 있는 우리의 지금 이 구미시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이미 신상이 공개돼 버리면 본인의 그런 직업이나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의 생존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이 밝혀지면 이 아이는 당연히 뭐 손가락질도 받을 거고 너도 똑같은 아이 아니냐라는 그런 거를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부모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그럼 나머지 아이는 뭐 아까 뭐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본인도 뉘우칠 수도 있거든요. 이 아이라도 잘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를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면 부모가 아예 아무런 그 직업 자체를 가질 수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 이제 우리 아동 학대와 관련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도 뭐 피해자가 나오면은 그 전에 전 여자친구 뭐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네티즌들 다 신상을 나오죠. 털기를 예. 해서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모 신문사에서 예전에 그 살인 사건 대부도 살인 사건인가에서 얼굴을 잘못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다른 있었죠. 사람은 예. 예. 그래서 뭐 유명한 메이저 신문사에서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재판 받을 때 아마 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수의를 입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했잖아요. 이제 그때 수의를 입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축 효과를 주고 범죄자에게 유죄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는 헌법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었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신상 공개하면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그냥 수의를 입혀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죄 예단을 너무 갖게 하고 예. 피해자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선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얼굴 그런 공개 경우가 같은 있습니다. 경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 앤목만 사건 있을 때 디지털 교도소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또 그 피의자로 오해를 받고 교수님 같은 교수님 경우 그런 게 있었죠. 굉장히 좀 사회적인 부작용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게 변호사님 발로 반대로 말하면 이게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뭐 네티즌들 마찬가지로 뭐 엄한 사람을 또 오히려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추적적 해가지고 이건 이 사람인 것 같다라면서 오히려 잘못된 사람의 그렇게. 사진이 올라올 수도 있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이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거기에 따른 뭐 재정 장치나 아니면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예. 오히려 공개되지 않았을 때 엄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오인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오명을 쓰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문제는 오히려 공개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게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몇 년 이상은 형을 살 수밖에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그 기존에 있는 자녀들 남아 있는 자녀들과도 사실은 실제로 여기 양육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엄마가 그 부모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뭐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해야 되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기간 단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새롭게 맡아서 키울 사람을 누굴 해가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사람 보호해줄 거냐를 논의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신상이 공개돼서 애가 2차 피해를 입는 걸 막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살인이나 이 범죄 특성에 맞춰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알겠습니다. 들거든요. 박 변호사님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네네.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동학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그러니까 딱 20살까지만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만 시설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나이 뭐 아주 어릴 때 들어가 있으면 키워주는 게 뭐 성인까지는 가능하다고 쳐도 그 이후의 삶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부모가 그 이후에 형을 살고 나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미 얼굴이 공개돼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정도에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강력 범죄는 뭐 일반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동학대 나머지 아동학대 말고 이제 뭐 살인이나 뭐 성폭력 관련해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 네. 그리고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재범에 대한 문제점인 그 일반 예방 효과 자체는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 신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반대 신문 하시죠. 그러면 유독 이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 신상공개가 좀 약간 주저되거나 아니면 좀 약간 꺼려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이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말씀하셨던 특강법 8조의 2에 의해서 다 공익이 필요성이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보통은 엄마가 많이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아이의 엄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통은 그 형제 자매가 있을 땐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학대의 참혹성이 당연히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아이가 이것도 있는 이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다 방점을 맞추면 그렇긴 한데 어차피 살인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피해자가 여성이 살인했느냐 남성이 살인했느냐에 따라서 공개 여부 결정된다는 거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범죄라면 당연히 뭐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당연히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아동학대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한 방법의 살인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굳이 여성이냐 남성에 따라서 이걸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어차피 장기간 동안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할 경우에 아예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아이하고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제 유지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다른 형제가 있고 여성이 그 애하고 제일 가까운 엄마가 친권자이기 때문에 비공개다? 그럼 아빠의 경우는 왜 그걸 공개해야 되는 거죠? 아빠의 경우. 예를 들면 아빠가 그러니까 살인자의 어떤 게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의 경우에는 그거는 살인자는 이 피해자가 다르잖아요. 살인을 저지르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른 범죄는 어떠냐 뭐 저는 이건 남녀 간의 성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지 친권자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의 경우에는 엄마가 만약에 안 계시고 돌아가셨거나 이혼하셨거나 했을 때는 다 나머지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친권자인 경우에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무슨 그러니까 더 이상 양육이 불가능한 친권자가 무슨 그 친권자로서의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계속 그분이 뭐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아이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어차피 있는 그게 장기간 동안 그 동안에 어차피 따로 생활했을 거고 그 후에 애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부모가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뭐 상당히가 이미 지났을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신상이 한번 공개됐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잊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잊혀지지 않죠. 왜냐면 계속 나오고 얼굴이 계속 공개되고 계속 또 무슨 사건이 또 2차 사건이 나오면 또 얼굴이 또 나오고. 근데 어차피 이미 그 사이에서는 많은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하게 이게 연관시키는 게 쉽지는 또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이 사람과의 그 엄마든 아빠든 그 사람 관계는 이미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미 지워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생각해서 그거는 단순히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신상 공개를 막아야 된다. 이건 너무 멀리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죠. 엄마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못 속여 라든지 쟤는 너 뭐 있어? 너 똑같이 아동학대를 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도 남아있는 아이도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일 수 있는데 피해자일 수 있는데 잠재적 피해가 계속 오는 거죠. 2차 효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범죄에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피의자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낙인 효과가 다 찍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신상공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피해자라는 거죠. 피해자가 아이고 자기의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 아직 입장은. 업적이 말하면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피고인은 피의자의 자식인 것뿐인 거지 시적인 피해자가 아니죠. 피해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가해 행위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 아이도 똑같이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학대받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그것도 당연히 충격이 크잖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잠깐 개입을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피해자, 1차적 피해자를 말씀하신 거고 2차적 피해가 이제 모른다는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남성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네.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반대 신문을 하실 때에 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SNS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잊혀질 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통제를 하더라도 뭐 외국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사정도 시청자 배심원께서 판단하실 때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의 직접 반대 신문이 있었고요. 네. 반대 신문 하십시오. 예, 저는 신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헌법에는 그 연좌제 금지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연좌제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경우 처벌과 별개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밀한 사실이 대중들한테 알려져 이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건 아까 처음부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가동 학대 살인의 경우에 남은 자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론 이걸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되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2차적인 피해, 또 다른 이 가해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분경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나중에 뭐 처벌을 받고 돌아온다. 그럼 이 자식들은 어차피 그 보호하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걸 예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런 감체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동학대의 문제나 가정폭력의 문제가 그냥 개인한테 맡겨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그 집안의 불행이나 개인적인 문제다.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그걸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오히려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랑 오히려 말씀하신 게 그게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동전이 양면 같아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2차 피해, 너 몰랐던 사람들한테 2차 피해 낙인을 찍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약간의 인식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특히나 다른 걸 넘어서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그 남은 자식들한테 너는 똑같은 자식이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얘도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조금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조금 확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차적인 나중에 출소 이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이 자식들한테 행해질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를 이 애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거나 이 피해를 보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만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강력범죄 자체의 초상권이나 어떤 프라이버시는 그 피해자 본인의 권리잖아요. 그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의 숨기고 싶은 나는 저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걸 말하고 싶거나 우리 아빠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이제 특정이 되는 거죠.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쟤는 뭐 그리고 부모의 이름이 공개되면 누구의 자식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연좌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청자 배심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반대 신문 각각 받았고요. 시청자 배심원 입장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변호사님. 예.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요. 예. 있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 엄연하게 이 특강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물론 이제 성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현행법 특강법에서 그 얼굴 등 신상 정보 공개되는 거를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헌법하고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헌법제 27조 4항은 이제 형사 피고인인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이 무죄 추정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형사소송법의 275조에 의해서 이를 재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이 보통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강력범죄 이 특강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피해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이제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 자체의 무죄 추정이 피고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피의자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가지고 피해자를 이제 유죄로 예단하게 하는 거죠. 예. 수사기관의 발표나 신상 정보의 언론 공개 자체가 인격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 이제 신상 공개가 문제가 된 게 뭐 조두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2010년에 뭐 계속 연쇄살인범도 나오고 이런 뭐 PC방 살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이제 특정 강력 범죄 처벌법이랑 성폭력 처벌법에 뭐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익 형량을 국민 알 권리라 공익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심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원래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판부가 그러니까 판사, 법관이 심증에 영향을 받을 예단을 줄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법관 생활 하실 때 이렇게 여론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심증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결론이 바뀌지 않아요. 어차피 간에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고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긴 합니다. 다만 이때 이 무죄 추정을 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무죄 추정을 아예 그냥 없애겠다는 취지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요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의 공개되는 사안을 보면 거의 유죄로 확정이 거의 그러니까 물론 뭐 형식적이야 무죄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재판에서도 거의 다 유죄가 난 사안이고 있다. 무죄 난 사안은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만 지금 이 신상 공개 여부가 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걸 뭐 저해할 요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재판부로 하여금 뭐 예단 갖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무죄 추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은 세금을 내는 이상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전이 보장될 의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범죄가 있었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너무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간과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보장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역시 예. 얼굴의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은 뭐 완전히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확정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공시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사실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죄가 거의 확실한 사건의 경우에 이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무죄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뭐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 때문에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문제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뭐 다른 조치,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장치들이 현재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이거를 활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나는 몰랐던 사람까지 알게 되는 효과가 내가 이런 것도 그렇군요. 혐의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재판을 하면서 공시 원하냐 그러면 아니요 원치 않습니다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뭐 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약간의 어떤 보수적인 단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요거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시행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2006년에 제주도에 살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06년도. 예. 신상 공개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살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 대법원인가 하여튼 뭐 무죄 판결 확정이 됐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얼굴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2006년에 이제 그런 부작용도 네. 있다. 그렇죠.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뭐 지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안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게 5대4로 해서 이제 뭐 그렇죠. 판결정이 이제 결국 나긴 났는데 정부에서는 이건 사형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그동안 기조라든지 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황에서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근데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에 보면 재미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인데 무죄가 확정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사법부의 숙명적 한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변호사님의 논쟁을 좀 들어봤고요. 최후 변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준비되시면 최후 변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홈즈 대법관이라고 큰 사건은 나쁜 법을 만든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이제 아동 학대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뭐 감정에 호소하게 되고 법률이 이제 나쁜 법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명 그것도 약자 중에 약자인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런 생존을 다루는 문제라면 더더욱 세심하고 차분하게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보다 이 아동 학대를 막는 게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뭐 현장의 전문가들이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도에 대해서 가려진 실상이나 확인하고 이제 공백 같은 거를 찾아내는 거에 중점을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가정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이제 공적 개입의 한계나 이제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더 전문성이나 뭐 디테일이 필요한 힘든 싸움이긴 한데 이 아동이나 뭐 장애인, 외국인 누구든지 존귀한 이 생명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문화 자체가 정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마녀 사냥식의 공격과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동이 이제 홀로 안전하게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들끓는 분노가 이제 무관심으로 갈지 이 변화의 동력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서 이 아동 학대를 막을지 이제 그것이 이제 결정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최후 변호를 듣기 전에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물론 제가 어디 뭐 그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경찰의 재량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서요. 지금 최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최후 변호를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반론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 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냥 아동 학대로 인한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 상대방 쪽에서 얘기한 것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특정 강력 범죄 등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에 따라서 이게 그거 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독 왜 아동 학대의 경우가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만 이거를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건 차별성을 둘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 같은 살인이면 살인으로 같이 해서 똑같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지. 아동 학대라는 이유만 아동 학대로 인해 발생한 살인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게 그다음에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적 개입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인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논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일수록 공개를 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남의 문제가 다 그 집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어떤 공론화가 좀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 뭐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막 논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다 뭐 아니면 뭐 엉뚱한 사람 오히려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팩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오히려 이걸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득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방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고 이거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일수록 어차피 집안 내부의 문제일수록 쉬쉬하고 넘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드러내고 공론화시키는 게 오히려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좀 더 예방 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방향에서 어떤 가장 극약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 범죄 공개가 하냐 마냐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요건을 재량권 마음대로 행사하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뿐인 거지 이 공개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요건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한 사람이 뭐 피해를 입거나 이럴 가능성은 실제로 높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수사기관에다 재량을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면 추동 수사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공개를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에 보면 공개가 제가 보기엔 필요하지 않았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여론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약간 좀 어떤 단체라든가 일부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좀 꺼리는 경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논의들이 있냐면 아예 이거를 공개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자. 그러니까 물론 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판 전 단계로서 이건 필요하다. 이 요건에 이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다. 그러면 공개하자 말자를 법원에서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논란이 뭐 어떤 경우에는 공개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여성의 경우에는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법원에서 판대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재량을 주지 말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신에 이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로 법을 바꾸자 이런 논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야다가 아니라 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법 조항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재량의 여지를 좀 줄이자. 그게 오히려 공정하게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좀 길었어요. 이제 또 추가로 첨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은 첨언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은 아이뿐만 아니라 살아남아서 살아갈 아이, 부모가 없어서 혼자 살아갈 아이의 그 생존이 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만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친권자만 있고 행위자만 있고 아이가 죽은 경우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도 된다. 2차 피해, 네. 부수적인 피해, 연좌제 막기 위해서. 피해가 없는 네.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공개해야 한다. 완전히 라는 하지 말자는 쪽도 네, 그런 아니시군요. 쪽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최후 변론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클로징 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지난 시간 주제죠. 군호봉제 인정제 폐지. 예. 민감한 주제라고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설에 갑자기 튀어가지고 저희가 아주 그 댓글 다 읽어본다고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찬반 토론에 대한 시청자 발시원 판단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99.8%가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이게 의견이 원사이드하게 나왔는지 저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이 0.2%밖에 시청을 안 해주셨어요. 댓글을 다신 분이 0.2%세요. 이거는 조금 성비 균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의견들은 저희가 소중하게 잘 받겠습니다. 댓글 중에 저희가 보니까 박 변호사님께 상당한 그 관심들을 보이시더군요. 이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지난 그 동영상을 잘 보시면은 박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그 군에 대해서 또 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심지어는 뭐 아들 낳으시면 해병대 보내시겠다는 말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그런 편협된 생각은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중에 저희가 좀 주목되는 부분 박 변호사님께 직접 질문을 주신 분 오소리 사냥꾼님하고 또 약간 그 아이디가 참 난해한 부분도 계셨는데 하여간 두 분 질문을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의 군 가산점 문제와 육아휴직 문제 이 부분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댓글 그렇게 받아보신 건 처음이시죠? 네. 어떠셨어요? 신 변호사님은 뭐 워낙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신 분도 많고.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찬반 입장을 골라서 이제 원래 먼저 제가 반대 입장을 하게 됐는데 개인적인 저희 생각과 이 토론의 그 방향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ROTC라도 다녀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고 이제 간접 경험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직업군인과 뭐 군대를 갔다 온 남편 2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던 남편 2년 3개월 2년 2개월 예. 2년 2개월 26개월. 동안 개월 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2년 2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던 남편 그리고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조카들에게 이제 물어봐서 간접 경험으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의 또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겠습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게 미군의 군 가산점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의 이제 한국 가산점이 문제가 됐을 때 논문에서 제가 본 부분인데요. 이제 화면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5점은 한국의 가산점 대상자는 사망한 국가 유공자에게 배우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형제 자매 1명 이렇게 돼 있고 뭐 10점은 전몰 군경, 순직 군경의 유족 뭐 이런 등인데 미국의 경우에 10점을 말하는 부분을 제가 언급했는데 그 지난 방송 때 군복무와 관련한 상위 군인 그리고 뭐 종군기장의 수여자 그리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대 군인 그리고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장애 상태가 된 제대 군인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10점을 받고 5점의 경우에는 뭐 걸프전 그리고 이라크전
이런 종전 선포 기간 동안 훈련 외에 뭐 180일 이상을 복무한 제대 군인, 그다음에 훈장 서문이 승인된 군사 작전에 참여한 제대 군인의 경우에는 5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국과 미국의 군 가산점제를 비교하면서 이제 미국의 제대 군인 가산점제는 전쟁 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수혜 자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평시에 의무 복무 기간의 전부를 이제 수혜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그 알겠습니다. 논문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저도 좀 약간 흥분 상태에서 예. 이제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 그리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50%,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 되고, 이 두 1년 동안의 급여의 25%는 사후 지급금이라고 해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바뀌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그 무급이라고 말했던 부분은 이제 흥분해가지고 앞에 내용이 약간 알겠습니다. 생략이 됐는데, 예.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3년입니다. 3년으로 돼 있고, 이제 요새 다시 이제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1년 동안은 이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유죄가 아니라 돈 주죠? 유급이고, 유죄는 아니고 유급이고요. 유급이요? 2년 동안은 무급을 받는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 전달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슈는 그 왜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3년의 육아휴직을 주냐, 나머지 사기업에서 일하는 분도 1년 말고도 더 달라라고 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되신 분들 말씀하실 아니, 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AS가 가능한 토론, AS가 가능한 그런 시사 프로입니다. 예. 그 역학극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요. 예. 뜨거운 관심 참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댓글들을 보다 보면 우리 패널 변호사님들한테 인신공격성 댓글이 상당히 좀 심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변호사님들이 각각 그 역할을 나눠서 논점을 짚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건전한 비판 충분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저희가 삼가달라는 말씀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아동학대 문제 말씀인데요. 이 어린 자식에게 부모는 참 전 세상이고 온 세상이고 우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은 지극히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한 친부모의 범죄라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 숨진 피해 아동들이 혹시나 우주가 나를 학대했다라는 그런 영혼의 상처를 입고 떠나지는 않았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은 시청자 배심원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아동학대 살인 부모 피의자들의 얼굴 공개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다음 주에 댓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 배심원 판단을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